2024년 갑진년을 맞아 어제부터 오부작으로 특집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올해 74개국에서 예정된 선거를 토대로 세계 경제와 글로벌 증시를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걱정하는 투자자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이렇게 많이 빠지냐. 그런데 작년에 그만큼 오른 걸 생각해 보면은 일시적인 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갑진년에 글로벌 증시의 첫날 예, 대부분 다 끝났어요. 그렇죠. 전체로 보면은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워낙 작년 11월과 12월 달에 재정 정책 피볼 랠리, 통화 정책 피볼 랠리 때문에 작년 한 해분에 한국 같은 경우도 90% 이상이 두 달간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는 이 기술적 조정상 필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우려와 달리 지난해 미국의 증시에서 가장 예측이 정했던 분이 제라미 시겔 와튼 스쿨 교수죠. 올해 그 주가를 어떻게 보느냐 할 때 예. 추가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상승할 수 있다 하는 이 대목이 상당 부분 이렇게 지금 첫날에 예, 한국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는 글로벌 증시가 빠지는 가운데 아마 참고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경기적인 측면에서 연착륙 기대, 다우지수는 좀 오늘 막판에 올랐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비교적 많이 떨어지다가 장마판에 많이 회복됐어요. 예,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어제 한국 증시에서 신년 경제 할애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 증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본주의 악배업을 철폐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예, 금투세 이게 그렇죠. 폐지를 이렇게 했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금융 대주주 양도세 완화 문제를 하면서 예, 아무리 야당이 2년에 여야 간 합의했다 하더라도 2025년에 실시하는 것은 이제 무리가 있다. 사실상 백지화됐다 하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어제 금투세 폐지하겠다 하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투세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과거 한국 증시 한번 시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대주주 왕도세 지금 완화하고 있지만 맞아 축소 음. 이게 10억에서 3억까지 줄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고 또 양도세 있으면 거래세는 폐지해야 되는데 거래세도 붙이고 여기에 금투세도 이렇게 붙인다면 한국 증시가 뭐 가지고 살아나겠습니까? 주식 관련된 세 가지 3종 세트로 한국 증시를 그냥 짓눌러 버리는 거죠.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관련된 세제 3종 세트가 지금은 정상화 길을 걷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사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신년 때 말씀한 것은 예.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대환영할 대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제도 말씀드렸으면은 대주주 양도세가 사실 올해 과세분에 대해서 50억 완화시켜 놓고 내년에 또 아무리 여야 간 합의했다 하더라도 금투세를 이렇게 부과한다면 사실 이게 세제상에 혼란을 갈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세제라는 것은 기본 생명에서를 보면 한 3년 정도는 수명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은 당연히 맞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액주주에 대해서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이 문제도 좀 어제 걸어놓으신 것은 굉장히 개인 투자가들 위해서는 대환영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조정을 필요한 대목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김재현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한국 증시가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죠? 예.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14포인트 올랐죠? 코스닥이 10포인트 연초에 좋게 출발했죠? 이건 글로벌 증시의 좀 어두운 측면에 대비해서 한국 증시가 이렇게 위독 오른 데에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금투세 폐지 반대에 대해서 예. 좀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하는데요. 지금 배터리 아저씨 어디 갔습니까? 또 정의정 금투협, 투자연합회 이런 분들이 좀 이게 금투세 폐지 반대를 하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이번 예. 4월 총선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연대해서 좀 낙선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금융 주식 관련된 3종 세트를 만들었던 분인데요. 예. 이번에 모처럼 정상화해서 금투세 폐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또 반대를 듣고 나오니까 개인 투자 연대에서 이건 낙선시켜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4월 총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올해는 유독 이 선거 이벤트가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도 참 많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든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는 올해 74개국에서 이 모양새 저 모양새 선거를 치르는데요. 예. 아마 세계 경제 역사상 통계를 잡은 이후에 처음이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책 가버넌스 문제까지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예. 세계 경제에서 아무래도 74개국이 돈 풀어대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세계 GDP 한 40%, 시가총액 60%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용어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용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폴이코노미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폴이코노미는 폴리틱스 플러스 이코노미의 신조어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미션에서 공식적으로 선거가 워낙 많이 치닫다 보니까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선거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 하는 측면에서 폴이코노미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폴리큐러트라는 용어가 나온다. 똑같은 각도에서 폴리틱스 플러스 시큐리티 이런 관련인데요. 우리가 선거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작년에 많이 떴죠. 한국 증시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엔비디아 많이 떴죠. 이걸 대신할 수 있는 종목 중에 물론 엔비디아라든가 에코프로는 기본적으로 가겠습니다는 예. 거기에 버금돼서 사실 포스트 엔비디아, 포스트 에코프로 대신해서 올해 마이스 업종이라든가 테러 쉬프트 같은 엔터테인먼트, 팬덤과 같은 종목들 이런 예. 것이 폴리스 큐러트러스의 유망 종목으로 가장 먼저 꼽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초부터 중요한 선거들이 많이 예정돼 있는데요. 특히 대만 쪽 선거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달 13일에 치러질 대만 총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 이에 따라 미중 관계도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달라지죠. 예. 그래서 아마 올해 선거에서 대만은 조그만 나라긴 하지만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 정치사에서는 13일 대만 총통의 총선의 결과가 굉장히 주목되고 그렇죠. 있다고 예. 보겠습니다. 지금쯤에서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로 나눠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가지고 여당 후보, 야당 후보로 나누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여당 후보, 민주당 후보가 되겠는데요. 현재 총통보다 더 미국에 편향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1당 야당 후보는 오히려 중국에 편향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실 미국에 편향된 여당 후보, 그 다음에 중국에 편향된 중국 후보다 보니까 대만 총선 결과가 미중 간의 관계를 미치지 않겠느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미국의 편향적인 여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태인데요. 이럴 때는 시진핑이 홍콩을 예속화시킨 데 이어서 사실 대만까지 예속화시키는 일국 일제 야망이 더 강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국제 정치사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예. 야당 제1당 후보가 당선될 때는 작년 11월 달에 미중 간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디커플링에서 위험 축소 공존을 모색하자는 디리스킹 쪽에 물꼬를 텄거든요. 이것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시 미중 간 그렇게 패권 마찰이 되는 디커플링으로 전환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사실 이러한 구도가 형성될 때는 디커플링 구조가 형성될 때는 지금 러시아의 연재 문제까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회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판매로 인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동맹 관계가 지금 구축된 상태죠. 그렇죠. 근데 대만의 선거 결과로 인해서 야당 후보가 될 때는 중국과 이게 사회주의가 서로 연계될 때는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 계열에서는 인도, 좀 옅은 인도, 예. 이제 중국과 실리 외교를 추구하기 때문에 인도는 중심축이 아주 옅은 인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 캠프 데이비드 협상에서 굉장히 동맹 관계 구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자 사회주의 국가의 중국, 러시아, 북한, 그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의 옅은 인도, 그 다음에 한국, 일본, 미국 이런 형태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셨긴 했습니다는 예. 해리 키신저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 얘기했던 신냉전 시대가 종결되는 게 아니냐 하는 각도에서 대만 선거 결과가 굉장히 주목된다고 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3월 달에도 중요한 선거가 하나 예정돼 있습니다. 러시아 쪽인데요. 푸틴 대통령 당연히 연임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 과정, 프로세스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이쪽도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푸틴은 연임이 되죠. 예. 지금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보면 다른 후보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원천적으로 당선을 차단시킨다. 예. 지난번에 마그너 용봉에 사실 비행기가 나를 때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 원천적으로 차단시킨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사실 시진핑과 함께 푸틴의 장기 집권 체제는 마련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벌써 연임을 기정사실화해서 권력 구조 재편에 가는 것이 현재 분위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 푸틴이 중국과 연결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좀 관심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 소련은 중국보다 사회주의 맹주 역할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이 부각되면서 사회주의 맹주 역할을 하는 것이 시진핑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2022년 10월 공산당대회에서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푸틴이 과연 사실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손대면과 약화되긴 했지만 예. 사회주의 맹주 역할을 중국의 시진핑에 넘겨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어떤 형태는 넘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시진핑의 예속도 원하지 않고 시진핑과 같이 가는 양두 체제 이렇게 양두 체제도 또 트윈 폴라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예. 양두 체제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사회주의 분절의 현상, 소위 소셜리즘의 프래그멘테이션 현상은 가속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간의 양극 체제 이런 측면에서 세계 경제 패권 마찰이 됐는데요. 예. 여기에 푸틴까지 들어온다면 사실 세계 경제는 다극 체제가 되는 게 아니냐. 소위 멀티폴라 시스템, 트윈 폴라 시스템에서 멀티폴라 시스템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지금 국제 정치사 또 안보와 경제가 분리할 수 없는 주요 이렇게 이코노믹 시대에 사실 주목할 변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만과 러시아 쪽 상황은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같은 날 이란에서도 대선이 있다고 해요. 이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러한 문제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지금 그렇죠. 전쟁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3개월 정도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란이 가담하느냐 이 여부가 제5차 중동 전쟁 발발 여부에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의 현 체제는 사실 미국과 이렇게 연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이렇게 전쟁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5차 중동전 때는 사실상 가능성이 적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상황으로 좀 전개되어 온 상황이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3월 달에 이란의 대선에서 지금 현 제재 체제가 교체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5차 중동전쟁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 예. 자, 시아파의 맹주는 이란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이라크, 시리아, 예멘, 여기가 이제 시아파의 맹주들이고 그 다음에 수니파는 사실 사우디아라비지 않습니까? 예.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옛날에 수니파는 이스라엘,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독자 체제를 가는 상태에서 지금 제3의 길로 중국과 연계가 좀 가는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이 시아파에 연계가 돼서 러시아까지 연계되고 예. 그다음에 독자 체제의 수니파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사회주의 분절하는 더 이렇게 더 뚜렷해지는 거고 세계 경제가 미중의 트윈 폴라 시스템에서 다극 체제, 멀티폴라 시스템을 가지 않겠느냐 하는 과정에서 중동 정세뿐 아니라 세계 경제 정세 입장에서 이란의 3월 달의 대선 결과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또 4월과 5월 이 두 달간에 걸쳐서 인도 쪽에서는 총선이 치러집니다. 자, 인도 총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연 모디 총리가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할 것인가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홍영과 선녀인데 먼저 이 질문부터 제가 대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인도의 그 선거는 한 이번에 총선이 4월에서 5월 두 달간에 걸쳐서 해요. 예. 왜 인도가 이렇게 두 달간에 걸쳐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워낙 뭐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사람들 만나도 이게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쪽이 뛰어나다. 예. 뛰어난데 왜 두 달간에 걸치냐? 우리 김채연 PD도 굉장히 이렇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예. 인도는 IT에 수학에 뛰어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도 성장할 때. 이 4월에서 5월인데 인도가 사실 미국과 마찬가지로 29개 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9개 주가 지금은 이제 통일됐습니다는 예. 사실은 부가가치세라든가 이런 게 세제가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이 도로가 서로 같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 많이 못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에 1998년이죠. 예. 1980년에 대일그룹이 그 인도의 에스프레 국문차 모델을 이렇게 심어줄 때 제가 인도에서 갔었는데요. 그때에 이게 투표함을요 예. 낙타로 소는 쓰진 않습니다. 예. 낙타를 쭉 해가지고 넘어와서 선거 관리하다 보니까 자 20개 주에 인도도 많고 낙타를 가지고 선거함이 되니까 2개월에 걸쳐서 하죠. 오래 걸릴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디지털이 좀 우리나라도 총선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기로 하겠다. 예. 수기로 이제 이렇게 수별 결과를 하겠다. 디지털이 사실상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돌밍 사건이라든가 뭔가에서 이게 전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개표 발송에 그렇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2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선거를 치른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내륙 안드 체제라든가 예. 정치적으로 사회제도에서 카스트제도의 브라민 계층의 기득권 카르텔에 의해서 저항이 예상되지만 사실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모두의 3년임은 국민이 원한다. 왜냐 지난 2기 동안에 걸쳐서 워낙 모디노믹스의 성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그 김재현 PD가 보여주시는 모디 총리의 얼굴이 굉장히 밝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구자라트의 이렇게 자치주에 있을 때 예. 사실 이분이 아주 젊었을 때 만났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아주 여유롭고 근데 굉장히 좀 신분 계층에서는 굉장히 낮은 계층에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인도의 성장은 괄목할 만하죠. 그렇죠. 작년에 시가총액이 홍콩을 제치고 4위에 됐습니다. 벌써. 맞습니다. 작년 12월 달 8일이었는데요. 그다음에 자체 성장동에서 아시겠습니까? 인구가 중국을 제쳤고 IT 능력 뛰어나고 또 이 차이나 엑소스에 따른 그렇죠. 반사 이익까지 겹치기로 또 미중 간의 실용주의 기량력이요. 그래서 아까 옅은 인도라 그러니까 예. 뭐냐면 미국에 완전히 이렇게 달라붙는 게 아니라 이게 지정학적 위험, 지정학적으로 유전점을 해서 예.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과의 기량 얘기를 통해서 실리 외교가 아주 주요한 상태거든요. 이런 거를 감안해 볼 때 자 지금 팍스 아메리카 대비해서 중국 중심의 팍스니카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팍스니카 용어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팍스 인디아나 같은 새로운 신종어가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 워낙 인도가 아주 빨리 급성장한다는 것은 다들 아시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팍스 아메리카 대비해서 팍스 인디아나가 나오다 보니까 인도가 미국의 편향적으로 갈 수는 없다. 또 미국 입장에서도 인도를 어느 정도 동맹 관계지만 이렇게 하나의 경제 세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을 이해하시면 되지 않냐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하반기를 앞두고 6월 달에는 유럽 쪽에서 이 선거가 또 치러지는데요. 최근 유럽연합에 탈퇴하려는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6월은 유럽 의회 선거이죠. 의회. 유럽은 이제 유로랜드에서 그렇죠. 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도부 교체까지 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난민, 우크라이나 피난민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오니까 이 각 국가들의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수주의, 자국의 이익, 유럽 통합의 이익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극우 세력의 후보들이 득세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유럽 통합은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브렉시트에 의해서 일전에 말씀드렸던 네덜란드가 탈퇴하는 게 아니야. 넥스트까지. 그렇죠.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독립 운동까지 가는 지경이에요. 예. 지금요. 왜 40%의 카탈루아가 이렇게
스페인 국민 전체를 먹여 살리느냐, 우리 좀 분리 독립하겠다 하는 입장인데 이 유럽 통합이 깨진다. 그래서 유럽 통합이 자유사상가에 의해서 하나의 유럽이라는 원대한 구성을 1905년 우리가 을사보호적 때 이게 시작됐는데요. 예. 지금까지 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미완성으로 깨지는 게 아니냐. 이건 뭐 국제 정치사라든가 뭔가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상당히 사항이지 중요하죠. 않느냐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멕시코 대선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성 후보가 당선될 것인가 이쪽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남미 핑크타이드 물결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더 관심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홍영표가 지금 여성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느냐 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방송을 듣는 여성 시청자분이라든가 김재현 PD께서 왜 여성은 안 되는 거냐 이렇게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왜 멕시코에서 여성의 그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측면은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요 마약이라든가 뭔가에서 그렇죠. 깽단이라든가 뭔가에서 여성의 대통령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 이 여부가 국제적으로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여성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쪽으로 이렇게 모색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아무래도 강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좌파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 처방을 이렇게 대책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강도 있는 국가 구조 개혁, 그 다음에 경제 정책 모색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밀레이 후보의 아르헨티나의 전기톱 공약, 파워쇼 이코노믹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엘살바도르의 무켈라 신드롬 다들 아시죠? 지금 홍 앵커가 굉장히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어제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는데요. 오늘 가죽 잠바 정도 그리고 선글라스 정도 탁 와서 오늘 방송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예. 하는 것을 이제하는데요. 다음에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무켈라 신드롬 만으로도 철권 정치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으면 국민 전체를 한바 2%를 수감시켰거든요.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경기 부양보다는 사회가 안정시켜야 된다. 우리도 이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그렇죠. 사회가 안정해야 된다. 그러면 경제는 살아난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기반과 민생 안정. 지금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 안정, 민생 안정을 강조하고 야당 지도자가 어제도 테러 당하는 이런 일도 발생했습니다는 예. 이런 사태가 되면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돈을 뿌리도 경제가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회 기반이 안정되고 국민이 이럴 수 있는 안정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경제 회복이 됐거든요. 많은 사람은 국민의 전체 2%가 수감자 되면 어떻게 그러냐 하는데 경제가 재정이라든가 통화정책에 부양책을 취재한다든가 경제가 살아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중남미에서는 핑크타이드 물결 와와 함께 부켈라 신드롬이 붙어서 지금은 가죽 잠바, 선글라스 뭐 이렇게 바이크 타는 게 지금은 예술과 문화까지 펼쳐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거를 저항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멕시코의 우모노믹스 그리고 이 중남미 지역의 핑크타이드까지 체크해 봤고요. 자,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건 아무래도 올해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의 대선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 차트를 해서 한번 제가 예. 사실 분석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만 시간 관계상 정리해드리겠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과 트럼프 전현직 대결이 되겠죠. 그렇죠. 선거 경향은 대충 뭐 이번에 선거 경향 얘기는 잘 안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면 이 정도쯤 지금 1월 15일 날 아이오 코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하면 선거 공약이 쫙 나야 되거든요.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 예. 뭐 선거 공약이 이미 나 있지 않습니까? 전현직 대결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의 바이든 오비스가 기본 선거 공약이죠. 그렇죠. 트럼프는 어떠냐? 자, 오바마 지우기, 바이든 지우기니까 1기 때 있잖아요. 2017년도 1기 때 트럼프 노믹스가 그냥 기본 공약이 되는 거죠. 예. 기본 공약이 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의 바이든오믹스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트럼프 경우는 좀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게 마가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가 마가는 뭔지 아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Make American Great Again 해가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이건데요. 자, 여기 측면에서 지금 트럼프가 니키 헬기라든가 이런 사람이 막 추격당하는 것은 자, 당신이 국익이라 하는데 그 국익이 뭘까? 미국 국민 전체를 이익할까? 트럼프라든가 트럼프의 키즈들의 이익을 중시할까? 어떻습니까? 미국의 국익을 핑계로 하지만 사실 트럼프와 트럼프 가족, 패밀리들의 키즈들의
이익을 중시하지 않느냐. 이게 공감대를 못 얻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3의 후보가 돼야 된다. 니키 헤일리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바이든의 노령화 문제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니키 헤일리가 나온다면 부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민주당에서도 아직 구체되지 않고 있으면 미셀 오바마, 그다음에 지금의 해리스, 예. 카멀라 해리스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김재현 PD 너무 서운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그 11월 5일 날 미국의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제3의 후보가 나와서 여성 후보 간의 대결이 되고 그렇죠. 여성 후보 간의 대결이 되면 여성이 첫 대통령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계경제 입장에서 미국의 컨트롤 타워에 있는 제닛 앨런, 저쪽에 미후의 의장, 그다음에 IMF의 게오르고 엘바, ECB의 라가르드 총재와 함께 그렇죠. 예. 여성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우모노믹스, 우먼 플러스 이코노믹이라는 우모노믹스가 전개되지 않겠냐. 이것도 세계경제라든가 증시 입장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선거를 통해서 본 세계 경제와 증시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